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의 로블의 윤유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약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시려는 분, 굳이 매매계약이 아니더라도 돈을 주고받는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공인중개를 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 임대차 계약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계약금에 대해서 시리즈 형태로 몇 편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영상을 보시고 실제에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계약금의 의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이라고 통칭을 해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실무에서는 명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해약금, 그 다음에 위약금이란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계약금이 이제 해약금, 위약금이라는 명칭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계약금이 해약금일 수도 있고 위약금일 수도 있고, 다른 의미로는 증약금, 이제 계약의 하나의 증표라는 거죠. 선급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실제 거래에서는 해약금하고 위약금이 가장 많고,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분쟁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에 대해서도 실제 제가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계약금의 종류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약금이 해약금, 위약금, 증약금, 선급금, 뭐 기타 다른 표현으로도 쓰기도 해요. 근데 요 한 4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실제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우리나라 민법에 실제 민법전에 표현이 되고 있는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또 해약금하고 위약금이에요. 해약금은 민법 제 565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민법 565조, 그 다음에 위약금은 이제 398조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매매편이에요. 매매편. 이거는 채권 총칙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 계약금, 해약금에 관한 이 규정은 매매뿐만 아니라 유상계약, 쉽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유상계약이라는 이제 돈을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하는 계약, 이렇게 일반인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 말고도 임대차, 가장 많이 하는 거 임대차, 이것도 유상계약이죠. 임대차 정도, 그 다음에 고용계약, 이런 것도 유상계약이죠. 여기에 다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여기는 좀 매매라고 써있긴 하지만 그 밑에 567조에 유상계약에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에도 적용이 되고 고용계약도 정도. 가장 흔한 게 이제 매매이기 때문에 매매편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준용 규정을 통해서 임대차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계약을 체결하실 때 좀 주의를 하시라고 이거를 제가 오늘 강의를 마련을 한 겁니다. 일단 조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 여기까지 끊어서 보면 해약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역할을 하는 경우에요. 여기 지금 법전에도 나와 있죠. 계약금은 꼭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금전 기타 물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증권도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건도 가능한 거예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계약금으로 할 수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돈인데, 돈은 사실 이제 물건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지만 이건 일종의 가치죠. 돈은 화폐로서 보게 되면 이제 물건이기는 하죠. 근데 이제 돈은 또 그런 물건으로서 말고도 어떤 교환 가치로서의 가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금전, 돈, 그 다음에 뭐 채권도 가능합니다. 계약금이. 그래서 꼭 돈이 아니어도 금전적 가치가 있으면 계약금 역할을 할 수 있고, 계약금, 보증금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 그래서 이거를 유상계약을 하면서 매매를 예를 들게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어요. A가 매도인, B를 매수인이라고 보면, 보통 이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으로 돈을 얼마를 줬어요. 계약금으로 보통 10%를 많이 주죠. 거래 현실에서. 그렇게 10%를 실제로 송금을 해서 상대방이 그걸 받았어요. 그럴 때 해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교부를 했을 때. 그러니까 실제 현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매매대금 10억이라고 치죠. 그러면 보통 10%니까 1억을 보통 계약 당시에 지급하잖아요. 계약금은. 송금을 했어요. 했을 때 해약금 계약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별도의 매매 계약과 별도의 해약금 계약이 성립을 하는 거고, 이런 경우를 이걸 요물 계약이라고 해요. 대법원이 해약금 계약을 요물 계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역할을 할 때 일단 계약금을 지급을 해야 해약금 계약이 A와 B 사이에 성립을 한 거예요. 이걸 전제하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약금 계약이 성립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여기서 교부자는 B겠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령자는 A죠. 해약금이라는 게 뭐냐면,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게 정확한 의미는 당사자 간에 이런 조건하에 약정 해제권을 받기로 서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유보했다고 하는데, 약정 해제권을 유보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시기적으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당사자 일방이에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 교부자 B는 이를 포기하고 A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가 지난번에 내용 증명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계약 해제는 우리나라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표시가 상대방이 도달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말하는 그 해제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춰서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부자는 B잖아요. A와 B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이제 교부자죠. A한테 당신한테 준 계약금 포기하겠다. 포기하겠으니
계약 해지하겠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그 내용 증명이 상대방한테 도달이 됐다. 그럼 그 계약은 해지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획을 상환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상환하는 방법은 실무에서 많이 하는 게 홍탁하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이런 걸 안다고 하면 입금을 하는 거죠. 2억을 입금을 하고 계획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 내용 증명을 보내면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게 제가 러프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분쟁이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하냐면요, 우리나라 부동산 값이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가격이 출렁출렁 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물론 토지도 가능하죠. 실무에서 이제 아파트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파트가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아파트가 급격히 급등을 했죠. 뭐 예를 들어서 A와 B가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계약을 했더니 갑자기 가격이 막 뛰는 거예요. 계약을 하고 나서 한두 달 사이 가격이 10억짜리를 해서 계약금 1억을 받았는데 2억이 뭐야만 2억, 3억, 4억 막 갑자기 오른 거예요. 왜냐면 계약이 이행되는 과정이 5개월, 뭐 길게는 1년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계약을 하고 났는데 시간이 몇 개월 지나니까 갑자기 이 계약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오른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획을 상환을 하고 안 파는 게 이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3억이 올랐다고 쳐요. 그럼 2억 내주고 1억 남잖아요. 그러면 막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서 막 전전긍긍합니다.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가격이 막 오르니까 계약을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분쟁이 생겨요. 그러면 A 입장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겠죠. B 입장에서는 계약을 유지하고 싶고. 그러면 이 조건 가지고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행에 착수가 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보통 중도금을 지급을 하면 이행에 착수했다고 봐요. 실제 매매계약에서는. 그러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도금도 보통 지급기한 약정을 하잖아요. 근데 약정 전에 이제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또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제가 설명을 하진 않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보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이걸 뭐 똑같이 10억에 팔았어요. 근데 이 매수인이 토지 같은 경우 보통 사는 이유가 개발을 하려고 많이 삽니다. 여기를 개발행위 허가 봐서 형질 변경하고 여기 무슨 상가를 지어서 하려고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에 따른 이익이 토지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가지고 이 개발만 좀 하면 이득이 많이 남을 것 같은 거예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걸 알면 마찬가지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내가 건축 허가도 받고 개발행위 허가도 받고 형질 변경까지 다 해가지고 개발 부담금도 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매도인이 갑자기 계약을 해지한대. 못하겠어요. 이런 경우에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이 분쟁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요 문구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약금에 따른 약정 해제권 행사의 일정의 요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했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A, B가 시토지를 7억에 매매계약을 했고, 계약 당시에 계약금을 7천만 원 줬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계약일로부터 한 5개월 후에 주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잔금을 그로부터 뭐 한 5개월 후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쳐요. 근데 매수인이 이 토지를 산 이유는 이 땅에다가 건축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해서 상가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한 거고, 이 특약사항란에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거랑 다르게 적혀 있었어요. 여기는 지금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렇게 적혀 있죠. 근데 이거 대신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이 사안에서는 특약사항란에 일방은 중도금 지급 전까지 됐고, 매도인은 배액 상환,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땅에 무용고 분묘가 있었어요. 무용고 분묘하고 더하기 여기 매도인들의 조상묘가 있었죠. 매수인이 건축 허가도 받고 개발행위 허가도 받고 도로 조명 허가도 받고 해서 대략 이 하는 데까지 한 5천만 원가량 사용을 했어요. 5천만 원 정도 비용을 들였어요. 근데 중도금 지급 전에 갑자기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온 거예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미 이러한 행정적인 업무를 하면서 5천만 원을 들였고, 심지어 매도인들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 그 다음에 조상묘, 이장 동의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다 받았어요. 중도금 지급 전에 이미. 여기 지금 토지 사용 승낙서하고 이장 동의서 다 받았고, 이 행정 절차에 필요한 거를 매도인 쪽에서 다 협조를 해준다고 해서 다 받은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를 한 거예요. 이미 이행에 착수를 했어요. 그 이후에 매도인이 계약 해지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매도인이 해약금 계약에 따른 약정 해제권 행사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민법전에 적혀있는 문구에 따르면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 스스로 이행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원래는 민법전에 따르면 약정 해제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민법에는 어떻게 규정이 돼 있어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이거와 다르게 약정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었냐? 당사자 일방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당사자 일방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특약으로. 그게 바로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라는 거예요.
이 매수인은 이런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원래 부동문자 형식으로 보통 계약서는 민법과 똑같이 적혀 있어요. 대부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근데 그 계약서는 그랑 다르게 당사자 일방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에 이미 매도인은 이행 착수를 다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도금 지급 전이기 때문에 약정 해제권 행사가 가능했던 거죠. 원래는 통상적으로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가 대부분 많냐면 계약금이지만 이거를 해약금으로 보지 않는다. 가능하잖아요. 이건 계약금이지만 해약금을 보지 않는다. 그 의미는 뭐냐면 해약금에 따른 약정 해제권, 이와 같은 약정 해제권을 유보하는 게 아니라 약정 해제권은 없다라는 그런 약정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해약금은 맞지만 해약금에 따른 약정 해제권의 행사 조건을 바꾼 거예요. 당사자 간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계약을 하실 때 이게 지금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이 약정 해제권 행사 조건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이거 잘 모릅니다. 왜냐면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그냥 민법전에 익숙해져가지고 이행에 착수할 때 이것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 계약을 하실 때 이거 실제 제가 했던 사안입니다. 계약을 하실 때 이 해약금에 관한 규정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놓치기 쉽거든요. 무슨 말씀 이해를 가실 텐데 이 두 문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5천만 원 이미 투입을 했는데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이걸 5천만 원을 투입을 해서 이거를 하면 토지 가치가 7억이 아니라 배가 되는 사안이에요. 14억. 실제로 다른 업자가 이 B를 찾아와가지고 우리한테 넘겨라. 그럼 내가 12억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실제로 했던 사안이에요. 근데 매도인은 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용해서 아, 이 개발이 되겠구나라는 것도 다 파악을 하고 이런 특약 때문에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무리 이행에 착수했다고 주장을 하면 뭐 하겠어요. 이미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이렇게 있는데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순식간에 5억이 왔다 갔다 하는 조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계약을 하실 때 해약금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자기의 상황. 왜냐하면 심지어는 뭐 뒷얘기긴 한데 중도금이 그때 한 2억, 3억인가 그랬어요. 3억. 근데 이분이 이거를 공탁을 하셨으면 중도금을 차라리 공탁을 하셨으면 됐을 텐데 공탁도 못 하시고 매수인이. 그리고 중도금을 넣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매도인이 넣으려고 하니까 나중에 그걸 알고 급하게 돈을 마련해서 중도금 지급 기일날 급하게 가서 막 넣으려고 하니까 이 매도인이 그 입금 계좌를 막아버린 거죠. 입금 정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넣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미 계약 해제 의사 표시를 먼저 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날아갔다. 그러면 이건 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5천만 원 배상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손해배상 이건 뭐 그러면 아까 계약금이 1억이라고 했죠. 1억만 뭐 그냥 물치하고 끝나는 게. 근데 이 사람은 1억만 더 얹어서 받고 5억을 날린 거죠. 4억 손해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요걸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 이 문구를. 다른 약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라는 겁니다. 계약금.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역할을 할 때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문자는 이렇게 보통 많이 규정이 돼 있지만 실제로 아닐 수 있다.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좀 아시는 전문가가 장난을 칠 수도 있거든요.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 따라서 계약종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 있게 보셔야 된다. 해약금 규정은. 이 해약금이 나중에 위약금인 경우에 병존을 할 수도 있고 위약금이 이제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다다음 시간이나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해약금으로 역할을 할 때 요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을 주의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동영상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실 때 매매 계약이든 임대차 계약이든 유상 계약을 체결하실 때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고 이 영상을 보신 분은 계약을 체결하실 때 해약금 특약으로 해약금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문구를 자세히 보시고 본인한테 불리한 점이 없는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얻으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